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 라이브 이진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라이브 이승입니다. 자, 오늘도 일부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화요일 날은 또 이성우 센터장님하고 네. 유진을 같이 이렇게 또 일부 방송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거 하신 것 같던데 이 센터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삼성에다가 네. 그날 우리 이슈는 길게 봤을 때 삼성 보고 좀 감산하세요 이 네, 이슈로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오늘 막상 터진 거는 하이닉스가 감산하겠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허 이사님께서도 여기저기 매체나 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뷰 밝히시는 걸 제가 봤는데 현 레벨에서 지금 어떻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어디가 더 룸이 넓어 보입니까? 저는 그래도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조금 약간의 다운사이드는 살짝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봤던 그것으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어쨌거나 위쪽으로 더 룸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악재 한 9분 응선 가까이 넘어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가격의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지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기를 좀 찾아가는 과정 또는 시간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다운사이드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밀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제만 이 말씀을 들어도 더 솔깃할 뻔했는데 오늘 또 장 또 두드려 맞고 나니까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저희 자료실에서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우리 또 허 이사님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데 예. 제목이 오버 타이트닝? 아, 네. 그러니까 여름에까지만 해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였고 예. 이제 긴축이었고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침체에 대한 걱정들 많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긴축의 상황이 지금 조금씩 이제 경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오버 타이트닝, 과잉 긴축이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면서 이제 연말 연초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지금의 어떤 긴축 국면이 더 이어지기보다는 좀 반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제목을 그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네.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설명하면 네, 네, 좋습니다. 그럼요. 중간에 질문사항 아, 여쭙게.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저성장, 저인플레다 보니까 예. 통화 정책은 굉장히 저금리, 그다음에 제로금리, QE 뭐 이렇게 완화적이었는데 또 그 이면의 재정 정책은 의외로 되게 긴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이후에 돈을 풀었던 거를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면서 재정 정책은 긴축적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물가가 아주 오르기가 또 쉽지 않았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고 예. 그만큼 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약간 풋옵션스럽게 즉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는 형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통화 정책은 뭔가 인플레가 있으니까 막 긴축적인데 네. 생각보다 재정 정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되게 좀 완화적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무래도 이 인플레라는 게 저소득 층할 때는 되게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각국의 정부들이 뭔가 그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많이는 안 줄이고 있다 보니 이게 아무리 금리를 가지고 긴축을 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지만 잘 안 잡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거에 비해서 좀 덜 네, 걷어들이고 있다? 예. 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지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정말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안 돼라는 어떤 교훈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이 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재정을 좀 빨리 정상화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 유럽의 경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당장 이제 에너지 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꽤 많은 돈의 보조금을 에너지나 저소득층 지원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학자금 대출을 예. 많이 좀 상각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4천억 달러인데 뭐 저희로 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생들 대출금을 그냥 안 갚아도 될 만큼 정책을 좀 쓰고 있고 뭐 그저께 정부가 저희 국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재정을 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거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아주 이렇게 재정을 세게 원래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 요인이 금리를 너무 안 올렸다라기보다는 이 재정적 정책의 어떤 믹스가 약간 좀 엇갈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 그러니까 미국만큼 금리를 아주 세게 올려서 내수가 훅 맛이 가서 정말 물가를 잡든지 아니면은 미국만큼 금리를 덜 올리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의 어떤 하락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그 통화 가치 하락을 요긴하든지 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영국 파운드라든가 이런 금융 시장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 많은 국가들이 과잉 긴축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을 용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뭐 재정 얘기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도 염치는 있었어요. 요새는 자기 돈 아니라고 뭐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래서 그건데 그거보다도 요거 한번 여쭙고 갈게요. 네네. 이 준비하신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 아까 승희 씨하고 저하고 서로 막 그 X축에 이게 몇 년도부터야 하면서 서로 막 침침한 눈으로 봤는데 지금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 네네네.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네. 저 지금 네. 저게 제일 시작이 몇 년도부터예요, 저거? 금리. 이게 데이터가 1200년대이고요. 예? 1200년대고요. 저기 제대로 본 거 맞았네요. 아니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 1200년도부터의 금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리 역사 찾다가 보니까 네. 영란은행에서 논문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1200년도부터 1200년도면 언제예요? 우리 고려 시대 아니야? 예? 그렇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 제 자랑하기 위해서 찾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십니다. 이 그래프에서 뻑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어떤 방향을 그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구글링을 하다가 이제 네.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 예. 결국 이게 결론은 결론은 이제 전쟁과 질병이 금리의 변곡점을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근데 보시면 코로나도 질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네요. 겹치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금리의 변곡점이 나타났었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이제 좀 가져온 겁니다. 추세를 제대로 긴 시간 동안 거의 8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체크를 한 흐름에서 지금 야, 뽑아주신 그 거예요. 말 되네요. 뭐 나폴레옹 전쟁 얘기도 나오고 얼핏 자막에 그 설명하신 거 보니까 그때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떼돈 벌었다. 그때 이후로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보다 보면 나오는데. 요즘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800년 역사 이거 참 별로 의미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보니까 신선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둘이가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승희 씨도 이게 침침해하면서 몇 년도지 이러길래. 네, 제가 그래서 눈이 안 좋아졌나 이러면서 제대로 본 게 맞나 제대로 이러면서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치고. 민폐가 아닙니다. 아니고 신선했습니다. 자료.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어떤 믹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금리도 금리지만 각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예. 지금 보면 빈부격차도 지난 한 10년 동안 엄청 더 늘었었고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각국이 이렇게 금리도 올리고 재정 정책도 같이 긴축적으로 가는 요렇게 해서 빨리 금리를 잡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는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고, 저는 뭐 영국 정부가 대단히 뭐 바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떤 영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동안 저금리에서는 용인되었던 어떤 부채에 대한 어떤 부채에 대해서 허용을 해왔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점차 높은 부채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게 네. 최근에 영국의 위기, 예. 그다음에 저희 한국으로는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선진국들이 그동안에는 뭐 기축통화국이었고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느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의 영국, 뭐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도 요즘 뭐 엔저 때문에 더 난리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일본도 사실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게 네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여주신 것 중에서 일본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건 그렇군요.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데 저거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거는 신경 안 쓰는 그래요? 게 대부분 저 일본 국채를 일본 사람들이 들고 있대요. 거의 뭐 주머니 돈 쌈짓돈이지. 네. 뭐 그 논리인데 네네. 지금 보여주신 저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게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양호한 네. 편인데 네. 양호한 편인데 지금 GDP 대비 가계 부채는 우리가 지금 가계 부채는 우리가 어머. 1등이고 그러네요. 지금 이 주어진 표에서는 기업 부채도 만만치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레고 사태가 예. 준 교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사실 가계부채 많다라는 이야기,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든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도 어쨌든 이게 버텨왔던 거는 사실 금리가 별로 높지 않았고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막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는 뭔가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좀 갑자기 무서워졌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금리가 추세가 쉽사리 안 꺾일 것 같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변화폭도 섬찟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계부채가 우리 혼자 네. 10%대네. 그러니까요. 남들은 뭐 예.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거에 같은 사태들에 대한 좀 그 깊은 배경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도 영국도 다 부동산 가격이 둔화가 되거나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 또는 둔화 속도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가파른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주택 가격을 3개월 전 대비로 보면은 되게 지금 감소폭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의 이제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최근에 ABCP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회사채 시장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레고랜드 그 어떤 ABCP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이,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PF ABCP라는 시장 자체가 비중이 되게 적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 PF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맞지만, 이게 굉장히 뭐 금융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일 정도의 비중은 아닌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계부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기업들의 어떤 부채, 그리고 뭐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영국을 비롯한 많은 부채를 늘렸던 정부 채권이라든가 금리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것들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게 조금 시장에서 어떤 신뢰만 회복이 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저축은행 당시 2011년 저축은행 당시에 사실 그 2011년 2월에 이제 그 저축은행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 공적 자금이 한 25조 이상 들어왔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동산 PF,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PF의 연체율이 10%대였던 연출이 막 20%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그 3분기 후반, 4분기 후반이니까 아마 저희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011년, 2012년 이때보다는 어떤 수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아직은 걱정은 되지만 네.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흔들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결국은 이게 그 금융위기라는 거를 이제 신용 리스크하고 유동성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채무 능력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위험하고 기업들은 괜찮은데 막상 지금 당장 단기적인 돈을 조달을 못해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하고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앞에 슬라이드 잠깐 한번 네. 보여주시죠. 허 이사님. 네. 찬찬히 가입시다. 찬찬히. 아, 네, 네. 제목도 한번 보고 가입시다. 아, 네. 그 앞에 슬라이드가 아직 신용 위험보다 유동성 위험 구간 제목. 네, 네, 네. 그러면 신용 위험보다 유동성 위험 구간이라 하시면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빌려는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돈 있어도 못 빌려주는 게 신용 위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의 어떤 채무 능력, 상환 능력 자체가 훼손된 거는 아니고 단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과도하게 부채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멀쩡한 애들까지도 지금 돈이 잘 못 빌리는 상황이다 예. 보니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로는 안 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난 일요일부터 일요일 날 그 네. 비상 대책회의. 대책 회의부터 해서 또 어젠가요? 네. 이렇게 한은에서 또 이렇게 RP 예 상조 그거 하고 했는데 허 이사님 보시기에 이 정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이 정도의 뭐 현재 이 정도 같으면 유동성 위험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데 충분하진 않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정책들이 조금씩 더 나오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빌려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기업들은 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멀쩡한 데는 어째야 됩니까? 네? 안 멀쩡한 쪽은 멀쩡한 쪽은 도와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나 그러게요. 뭐로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제가 예, 주중에 예. 그 모 공사에 공사. 예, 부채가 많은 모 공사에 네네. 이제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니까 사실은 부도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음을 발행이 안 돼가지고 엄청 애를 먹어서 굉장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근데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딱 뉴스가 나와서 다 발행 마쳤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물론 이제 부채가 있긴 해도 나라가 보증을 해주는 기업들마저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실제 이제 위험에 따라서 돈을 빌려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이게 금융위기라는 거는 결국 이게 멀쩡한 애들까지 멀쩡한 기업들까지 이게 이제 막 그 쓰러지는 것들이 네. 좀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이번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제 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은행들의 그 대출 증가율이 별로 미국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이제 은행들도 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좀 심사도 예. 엄격하게 하고. 그 소비자들이나 기업들도 대출을 좀 덜 받아야 될 것 네, 네, 같은데 네.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굉장히 지금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상업은행 대출, 그러니까 상업 대출,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대출 증가율은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은 거의 한 1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출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가 되게 올라가고 있고 그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그 돈을 잘 빌려주고 있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잘 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은행의 어떤 그 기능 자체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예. 기업들도 뭐 좀 부담은 느끼고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뭐 굉장히 뭐 도산한다든가 무너질거나 이제 이런 위험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 그 약간 다른 게요. 기업들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 때보다는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대출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그 은행들의 대출이 올해 물론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하긴 합니다만은 꽤 많이 잘 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이쪽인 거죠. 이제 가계대출. 가계대출 그리고 오히려 금년 들어서는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음흠. 주담보대출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한 50조, 뭐 60조 이렇게 늘던 어허.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는 뭐 거의 뭐 한 20조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국내의 어떤 가계,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들이 굉장히 많이 줄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한국 기업들이 모두가 다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계에 비해서 기업은 그래도 여전히 조달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위기는 조금 그 현재 현실에 비해서 너무 심리가 나빠지면서 나타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러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의 문제의 배경은 네.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간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저희가 그냥 별로 걱정 안 했던 레버리지에 대한 걱정감 또는 우려감들이 네.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많이 혼란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용위험, 그러니까 기업들이 멀쩡한 기업들이 넘어가는 그런 금융위기나 신용경색 같은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이고 이거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저희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신뢰만 좀 회복을 해주면 사실은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네. 그거 말씀을 지금까지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전의 기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바뀔 만한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그 장표는 그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다가 조금 이런 이야기도 있네라고 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네. 뭐냐면 필리핀 총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핀란드 총리. 예, 뭐 핀란드 총리니까 사실 뭐 되게 조그마한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땅은 넓은데. 그러니까 핀란드 총리가 여성분이구만. 네, 되게 젊으신 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겠다. 침체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좀 줬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핀란드 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중앙은행이 자기네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간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핀란드 총리의 말이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것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자기 이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기가 보기엔 잘못됐다라는 거죠.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자기들은 막 우리는 한다고 했던 건 하면서 하다 보면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간다. 네. 이 중앙은행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 네. 지금 중앙은행 보고 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면서 이제 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핀란드 총리가 저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시장에서 말하는 연준이 어디 부러질 때까지 금리 올릴 거야라고 했던 그 얘기가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긴축이 이제 유럽에도 영향을 네.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을 이제 핀란드라든가 다른 각 국가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부가 뭐라고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일단 처음에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좀 비중이 작은 핀란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과연 중앙은행이 정말 놔둘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그 닉 티리오스 기자가 얘기했던 연준 정책의 어떤 네. 속도 조절론 예.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서 네. 결국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침체가 나오는 것까지 중앙은행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거다. 의외로 정말 침체가 나오면 재빨리 어쨌든 통화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 허 이사님께서는 지금 핀란드 총리를 갖다가 저는 이번에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핀란드 총리가 저런 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저런 얘기를 갖다 발언을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안 다루셔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 총리보다 더 연준으로서는 뜨끔할 사건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네. 그 셰러드 브라우닝 네, 미 상원의 은행위원장 같으면 연준의 보스인데 네, 그 양반이 서한을 딱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러다가 고용 망치면은 너 물가 안정만이 아니고 고용 안정도 너희 맨데이트야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거는 뭐 정치적 빵빵한 압력이죠. 압력도.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플레라는 게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는 정책들은 이제 그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은 좀 룰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말 내 일자리를 뺏는 것까지 허용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제 좀 부정적이거나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래프도 1200년대부터 쫙 봤으니까 그럼 그동안 경기가 이렇게 힘들어져도 아픔을 감수했느냐?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독립성을 유지를 했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은 어땠나요? 그게 그 이제 금리 위주로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 게 사실 그렇게 먼 얼마 안 옛날이 됐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71년 전에 이제 닉슨 독트린 깨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물가가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 80년대 이때부터 사실 중앙은행이 이제 그 볼커 의장이라는 그분을 대표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맨데이트는 물가 잡는 거야라는 게 있었지. 그 이전에는 사실 뭐 경기 안 좋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근본위제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인플레라는 게 딱히 이렇게 막 완전히 계속해서 뭐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통화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 인플레가 오면 그 다음에 디플레가 세게 가고 네. 디플레 이후에는 인플레가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없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볼커 의장 이후 80년대 이후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정립이 된 거라 사실 이런 금리 위주의 정책이
저희가 그 긴 금융 역사에서 봤을 때에서 그 아주 큰 영향을 준 거는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GOTSE 같으면은 가스이님이라고 해야 되나? 볼크처럼 데려다가 아스번즈가 되는 건가? 그러니 이 가스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준의 역대 의장들이나 연준의 그동안의 행태를 갖다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아스번즈야 볼크 이전에 그 네, 연준 말아먹었던 양반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 들어서 어떻게 볼크 하면서 볼크 타령을 했는데 파월이 볼크 되려다가 아스번즈가 되면은 지금 아스번즈가 되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는 저 정도 같으면은 중간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저런 식으로까지 하는 얘기는 장 띄우자는 얘기고 선거 전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볼만한 되는 거죠. 상황이었고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눈치 까고 네. 뭐 이렇게 포지션도 좀 비어 있는 데다가 현금 비중은 높던 차에 그래 지금은 띄울 때네 해갖고 뭐 우왕우왕 거리면서 뭐 재료가 어떻게 나오고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확 잡아 당겨 붙고 며칠 동안 네. 뭐 기술주 중에 몇 개는 뭐 깨고락지 나다 보니까 나스닥이 못 가는 대신에 다우는 확 당겨 버리고 뭐 이런 장이 오긴 왔습니다. 아스번즈가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이거 두고 괴로워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계속 올랐었잖아요. 예. 이게 뭐 한 5, 6% 했던 물가가 잡히는 데 하다가 더 오르고 또 잡히는 데 하다가 더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이 심해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인구 구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활동 주체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혔던 그런 국면이고 지금은 사실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약간 좀 그 노령화된 인구들이 이제 소비보다는 이제 저축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이전만 해도 이제 미국도 노조가 굉장히 좀 셌던.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임금과 물가가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서 실질 소득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노조들이 이 강성이 되면서 이제 임금 인상을 높여서 이게 물가가 이제 좀처럼 잘 안 잡히는 약간 물가와 임금 간의 악순환이 나타났던 그런 국면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런 그 무역 전쟁 내지는 패권 경쟁 때문에 탈세계화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싼 물건을 쉽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높아지는 걸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노조의 차이, 노조의 힘의 차이,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너무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리고 물가라는 저는 어차피 약간 후행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렇게 세게 계속 금리를 올려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시장에다가는 조금 더 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9월달 FOMC에서는 너무 좀 세게 그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의 그 의사록과 그 성명서와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저는 오히려 풀어주는 것도 미국 경제가 여기서 더 크게 세게 침체로 가지 않고 뭐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착륙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은 지금은 이제부터는 더 세게 긴축을 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조금 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 참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사실 이렇게 한 6주 간격으로 오는 FOMC 네. 내지는 뭐 22 통화정책회의 이런 거 살짝 시황에서 언급은 하지만 최근만큼 이렇게 말이에요. 매번 회의 때마다 네. 무슨 막장 아침 드라마 보듯이 오늘은 뭔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어떤 대사가 우리를 또 경악시킬까? 이런 경우도 참 드물었어요. 네. 달달이 또 톤이 막 다르고. 네. 그죠? 드문가요? 저는 작년에 주식시장 들어와서 원래 이 판은 이런 건가? 원래 이 이러고 판은 있었어요. 매 회의 때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들었다 놨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최대한 잔잔하게 가면서 그냥 있는 돈 많은 돈 하고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최선이죠. 근데 이 말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허이사님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언젠가 한번 저도 늘 고민하지만도 아직까지도 답을 못 구했는데 소딤님이 궁금한 게 중앙은행이 왜 고용을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네.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과 고용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래? 언제부턴가 뭐 최근 들어서 금융안정도 연준의 책무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3대 책무가 돼버렸는데 시장 빠그러뜨리지 말라는 거. 원래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왜 중앙은행에다 맡겨요? 고용을? 제 기억이 맞다면 고용도 연준의 어떤 그 맨데이트가 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네.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물가 안정과 통화량 우리 관리였던 한국은행 거죠. 현판도 그거잖아요. 들어갈 네. 때 입구에 보면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최종 대부자 역할들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워낙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심각한 정말 그 1920년대 대공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까지도 이제 중앙은행이 떠맡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옳으냐 틀리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의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정말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못할 그런 공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도가 좀 변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저도 중앙은행이 고용까지 책임지는 거는 좀 진짜 오지랖 넓어요. 왜 걔들한테 다 맡겨? 그럼 노동부는 뭐하러 있고? 네, 예. 그렇죠. 무슨 뭐씨. 아유. 내가 연준 사람들이라도 왜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래? 왜 우리 보고 다 맡겨?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물가도 잡으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 재무부는 뭐하러 필요하고 노동부는 뭐하러 필요하고 경제수석은 왜 필요하고 경제위원회는 왜 필요해? 대통령 왜 있고? 다 때치우고 우리만 하면 되겠네. 예.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을 잘 보면 금융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씩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고용까지 완전히 다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정책,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인플레를 잡고 아니면 인플레를 뭐 통제하는 데도 그렇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 국가의 어떤 그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어떤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면서 아니 연준 보고 고용까지 책임지라 하면 방법이 있긴 있네. 워싱턴에 본부도 있고 12개 지역 연방은행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고용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연준 직원들을 뽑죠 뭐. 공무원들 뽑고 뭐 세금으로 월급 주고 연금 나가고 하면은 제일 편하지 뭐. 일자리 딱딱 늘고 실업률 낮아지고 되네. 안 될 거 없네. 콜. 예. 알겠습니다. 가입시다 또. 네, 예. 자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 이제 내년 1분기로 가면서부터는 지금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미국 물가, 특히 이제 근원 물가가 이번에 쇼크가 났었잖아요. 지난 그 10월 13일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3일 날 9월 미국 근원 CPI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에 한번 또 충격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근원 물가랑
관련성이 높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어쨌든 떨어집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대신 이게 떨어지되 내년 중반에도 미국의 근원 물가는 3, 4%대,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목표인 2%대랑은 아직은 좀 거리가 있을 예. 거라 네. 아마도 뭐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75bp를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은 뭐 연말 정도에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인하는 있습니다. 아닌데 인상 폭은 조금은 줄어들 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끝나지 않겠나, 더 이상의 이제 인상은 없을 거다. 네. 그 사이에서 좀 기회가 시장이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찾아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수준도 중요한데 금리의 인상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밑에서 빨리 그 금융 부담이 높아오면 네.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부담이 좀 덜한데,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면 굉장히 좀 부담이 큰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올해 연말 연초에는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고 조정인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재고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제조업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지금 재고 수준이 굉장히 좀 많아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뭐 엄청 역사적인 바닥 국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재고가 많아지기는 어렵고,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뭐 생산을 줄이고 또는 투자를 줄이면서 조금 기업들의 실적은 안 나오겠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재고를 줄이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이승호 센터장님도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이게 실적은 안 좋아지지만 감산하고 공급을 좀 줄이면 뭐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좀 올해 말 내년 초에 최악의 어떤 국면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의 그 소제목이 반전의 기회였는데, 그럼 이런 재고 조정 가능성도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다 좋아졌을 때보다는 실적이 이제 덜 나빠지기 시작을 할 때부터 사실은 주가가 조금씩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를 줄이면 실적은 나쁜데 조금씩 이제 그 실적이 나빠지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데, 그때가 사실은 주가의 바닥이거나 시장의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린의 시절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기대감과 선반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선반영과 반영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는 건데, 그렇죠. 기대감. 재고 네. 조정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또 그러네요. 아, 눈에 보이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아, 네. 요즘 옆에 있으면서 따끔따끔해요. 저 승희 아나운서 질문이 갈수록 날카로워져가지고 옆에 있다가 막 아, 찔려가지고. 정말요? 그럼 더 찔러야겠어요. 더 찌르도록 단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사님,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이래서 참 채팅창에서 눈을 못 떼는데, 우리 주린이처럼 님이 아까 우리 왜 연준한테 왜 고용까지 땡기냐 했더니만 이렇게 또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고용 책임이 아니라 고용도 금리에 반영한다. 이거는 좀 느낌이 오네요. 그죠? 뭐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고용까지 연준이 책임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할 정도로 과열이 되는 거를 연준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컨트롤이지, 이게 이제 침체로 가서 내 개인의 어떤 일자리가 파괴되고 나빠지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이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 개인들이 이제 좀 예. 저항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야, 오른쪽 저 사진은 참 네, 보면 볼수록 히트야.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정을 딱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리크창은 자기 두목이 저렇게 저 상황인데 리크창은 눈길도 못 주네, 저. 네. 숨도 못 쉬고 있네, 옆에서. 근데 이 사진 하나로 사실 지금 중국의 분위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반전의 기회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제로 코로나인데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반시장주의적인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들 때문에 네. 뭐 지금 중국 본토 시장도 굉장히 안 좋고 홍콩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가 그동안 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이 계속 뭐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막 그 공격들을 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은 네. 이런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진핑 1인 지도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초부터는 대만이나 미국에 대해서 조금 외교적으로 좀 센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도 수출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교적인 어떤 강대강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려면 내수 쪽에서는 뭔가 좀 풀어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전인대 전후로는 지금의 어떤 제로 코로나를 좀 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게 지금 사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 안 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언론에 시진핑 주석이 나올 때마다 마스크 썼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적인 어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는 최근에 좀 변화된 내용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도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에서의 그 제로 코로나가 되게 무서운 게 이게 국가 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 간의 이동에서도 이동을 하면 거의 열흘 동안 격리를 했었거든요. 호텔에서 3일, 집에서 7일. 도시와 도시 간 네. 이동도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 호텔비는 누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을 제한시키고 한 명 동네 사람 한 명 걸리면은 다 붙잡아가지고 검사시키고 못 가고 하니까 사실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사실 물건도 사고 네. 여행도 하고 돈도 쓰고 그럴 텐데 이게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하에서도 약간씩은 이제 변화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내년 1분기 한 후반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지금의 중국이 좀 안 좋지만 좀 조금씩은 지금보다 내년의 상반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님이 보신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 관련해서는 환율 전문가님 앞에서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요새. 별로 하루하루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별로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외환위기 때랑 그 환율만 그려보면은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할 정도로 원화가 워낙 약하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IMF 외환위기 때 저희 원화가 한 90% 정도 절하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70% 넘게 저희가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작년 초 이후에 지금까지 원화가 지금 한 30% 넘게 네.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위기 때는 한 20% 이렇게 뭐 한 200원 정도 올라가면 끝났는데 예. 지금은 이제 300원 넘게 이제 원화가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좀 잘 못 내려오고 있는 잘 안 내려오죠. 상황이라 예. 많이들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요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네.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IMF 외환 위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적자가 꽤 누적이 됐다가 이제 외환 위기가 왔었고 2007년, 2008년에도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거의 이제 무역 흑자 규모가 그러니까 경상 흑자 규모가 적게 나오다가 네. 이제 위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달러 보유 규모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났긴 했습니다만은 누적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돈을 잘 벌어 왔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상 수지가 이렇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빠졌다고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거 하고 이제 연금이나 뭐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를 하는 그 규모가 지금 경상 흑자 규모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가 약한 거 아닌가. 네. 물론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꽤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업들이 이제 밖에다 공장 짓는 거는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하려고 하면 뭐 SK나 삼성이나 다 지금 공장을 미국에다 밖에는 지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예전의 위기와는 다른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융위기는 아닌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짓는 거라 조금 내용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네. 방금 보여주신 저기에서 네. 그동안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그래프 세 개에서 전부 다 우리 환율의 상승 폭이 과거 대비 지금 과한 거예요. 네. 경상수지를 보나 자본 유출을 보나 수출 증가율하고 겹쳐보나 이 정도 같으면 이 정도면 되는데 과도한 거는 그동안에 바짝 돈이 실제로 리얼머니가 나가긴 나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돈들이 해외에서 왔던 돈들이 그냥 빠져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우리 때는 돈이 돈이 나간 거죠.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좀 당장은 지금 뭐 이렇게 원화도 약하고 뭐 저희 금융시장도 굉장히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라고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맞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 요새 뭐 환율 갖고 너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몇몇 네. 군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예. 말씀을 이어가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지금 한국 시장의 하락은 조금 과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과하다. 예. 바다. 과하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이 보시는 6개 차트는 뭐냐면 그냥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떤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기업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미국 주가도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고요.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유럽의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주가가 훨씬 더 나빴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글로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폭이 너무나 이제 괴리가 좀 큰 거는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괴리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시장이 좀 그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도는 왜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보시면은 기업 이익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이런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의 아사리판에서도 주가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어허. 거의 사상 최고치 아이, 수준이고요. 부럽다. 네.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미국이 그 대중국 그 무역 흑자 규모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대만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약간 동남아 국가들이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해석을 미국이 이제 그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자꾸 이제
그 제외하는 대신에 이런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그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 그다음에 인도 시장이 최근에 대미 수출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뭐 리쇼링, 그다음에 뭐 공급망의 예.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는 너무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잘 안 보였는데 코로나가 조금 주저앉고 나니까 이게 보이고 있어서 네. 확실히 지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인포맥스 6511 화면 같으면 이제 세계 주가 지수가 등락률이 어떤가 하는 그런 건데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전 세계에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금년 들어서 플러스 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네. 일단 인도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다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갖고 지중해하고 유럽 거쳐서 네. 세계사의 전부로 갔다가 우리 중세 시대까지 막 유럽 하다가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갔다가 태평양 건너서 일본, 중국 거쳤다가 야들도 벌써 퇴장하고 슬그머니 벌써 이제 인도까지 간 거예요. 네. 좀 그런 느낌도 드는. 오죽하면 영국 총리가 인도 출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좀 심하다. 우리 지금 보여주신 여기 보니까 약간 이렇게 EPS 대비 주가 꺾이는 걸로 봐서는 유럽하고 일본이 좀 억울하다 싶을 텐데 우리는 꺾이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네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좀 물론 뭐 시장을 나쁘게 보려면 한도 없이 한도 나쁘게 끝도 볼 없지만, 수도 네.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올해 한국 시장이 약한 거는 좀 과했다. 과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회복은 안 돼도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그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지 예,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이제 산업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한 번씩 살펴보는데 예.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보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나빠도 상대적으로 잘 견뎠던 산업은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 산업이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약간 주도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도 산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반영하는 어떤 산업의 흥망성쇠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보는데 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전 코로나 때나 올해처럼 이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는 올해도 꾸준히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3년 내내 비중이 늘어난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가전. 근데 가전이 이제 LG전자 같은 가전이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딱 2차 전지 배터리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화학 섹터인데 화학 섹터도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즉 약간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지난 3년 내내 그래도 승리한 또는 위너는 2차 전지와 친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코로나 때 좋았다가 올해 완전히 엎어진 산업이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쪽하고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 이쪽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3년 내내 이렇게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를 보면 적어도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반도체나 인터넷 게임과 같이 올해 줄어든 산업을 과연 이게 이제 내년에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본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그려봤는데 제가 이제 저점대를 딱딱 계산을 해보니 딱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2018년 말에 이제 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4년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올해 말 정도가 올해 말 되는 정도. 거고 네네. 5년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반도체 업종은 그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승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이 반도체 업종의 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산이라든가 투자 캐펙스를 많이 줄이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좀 많이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종을 사고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왔죠. 예. 외국인 수급.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다른 이유들보다는 어쨌든 업황이 안 좋지만 업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감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업황의 어떤 저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 가격 자체는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라고 보면은 내년까지 보면 그래도 반도체 업종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내지는 이제 바닥을 좀 지나는 업종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저는 좀 반도체 업종은 의외로 좀 괜찮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 절대로 안 한다님이 그 하락이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건데 하신 말씀이 이 반도체 쪽을 두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만 조금 찝찝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본 뉴스는 이제 그 미국의 상무부에서 예. 그 반도체 중국에 대한 대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난 10월 중순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맹국에게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시킨다. 원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건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은 1년간 유예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맹국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을 시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 좀 아시아 쪽의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사님, 조금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좀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걸 한번 좀 정리하고 한번 요약을 한번 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은 물론 이제 긴축인데요. 네. 근데 이제 긴축이 여러 가지 좀 부메랑으로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국채, 영국의 국채, 예. 뭐 미국의 예. 국채,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잘 몰랐던 국내 부동산이나 부동산 PF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막 견디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금융위기나 시스템을 흔들게 하는 그런 위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용위험, 정말 채무 상환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긴축을 세게 하는데 오는 유동성 위험이기 때문에 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침체로 만드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감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전의 기회들이 조만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잠시 자리 정리하고 2부에서 통과제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